청와대에서 뭔가 월북으로 규정짓고 지침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따 이제 고 이대준 씨 배우자분 연결되면 저도 그 부분을 분리해서 물어볼 생각인데 첫 번째가 바로 월북 조작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증거도 많은데 그걸 선택적으로 감추고 월북 정황을 증폭시킬 수 있는 월북이라고 보기에 유리한 증거만 초기에 공개하면서 고 이대준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뭔가 대북 관계를 고려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의혹이고요. 네. 두 번째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첫 번째에 집중하느라 두 번째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네, 뭡니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돌아가신 서해 공무원 네. 고 이대준 씨를 살리기 위해서 네.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사망 6시간 전에 군이 우리 국방부가 고 이대준 씨와 북한군의 접촉을 인지했고 네. 사망 3시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최종 책임자로서 네. 보고받고 3시간 동안 어떤 지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네. 그 1분 1초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알아야 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1번 월북 조작, 2번 사라진 문재인의 3시간. 이게 좀 다른 문제인데 두 가지 다 소홀함 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월호 때도 말이에요. 네.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낱낱하게 초 단위로 밝혀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럼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3시간 동안에 최초로 문 전 대통령한테 실종자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보고가 된 게 오후 6시 36분. 그리고 이제 그 총살됐다라는 첩보가 보고된 게 오후 10시 반. 그러니까 이제 총살까지 시각은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이대준 씨를 구명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있으면 밝히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서해 해경이 인천 해경이 처음에 초동에 보고를 한 것이 월북에 관련돼서는 월북 증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뒤집혀서 해경 본부에서 해경 본청에서 발표를 했죠. 월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청와대에 의사 연락이 있었느냐,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으면은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 이것을 밝히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문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3시간이 지나서 네. 문재인의 사라진 3시간이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앞에 3시간도 저는 의아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되기까지는 또 왜 3시간이나 걸렸을까? 그러니까 굳이 이걸 인지하고 청와대 서면 그렇죠. 보고까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국내에서 있는 어떤 사고라든지 네. 뭐 참사 이런 거하고 또 다른 네. 굉장히 흔히 보기 어려운 사람이 어쨌든 북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이 된 것인데 예. 예, 그러고 나서 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까지는 3시간이나 걸렸나 이 부분 또 저는 의아합니다.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서해 공무원 이대준 공무원이 이제 해수부 공무원이잖아요. 국가의 공무원이 이렇게 북한 군인으로부터 처참하게 총을 맞아서 죽었고 그냥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불에 태워져서 소각되는 이런 우리가 참 이렇게 들어보기도 힘든 그런 처참한 일을 우리 국민이 당했는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실체를 낱낱하게 밝히기는커녕 뭔가 묻으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 국민들이 받았기 때문에 더 충격받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 이대준 씨의 배우자를 한번 연결하기 직접 전에요. 연결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뭐예요? 네.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네요. 말한 네. 싱크도 준비되어 있고요. 대본을 좀 숙지해 주세요, 진행자님. 예, 제가 대본 안 본다고 진행자님이 잘했어요. 대본을 안 보면 잘했어요. 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서른원 싱크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안 됐다니. 어쨌든 민주당의 이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이 이 사건 우리 국민, 우리 공무원의 목숨이 달린 진실과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여기는지
이 영상을 제가 몇 번을 여러 방송하면서 보는데 볼 때마다 좀 분노가 치미는 걸 참기 힘들거든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네. 관련 이야기를 짧게 덧붙인 뒤에 고 이대준 씨 배우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서 야당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국정의 우선 과제 중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신색깔론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서른 의원은 또 뭐 방송 인터뷰였던가요? 거기서는 또 서른 의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국방위 이제 본인이 대표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라는 표현을 썼다가 본인도 아차 싶었는지 정정을 이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표현은 빼달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의 좀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사과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속내가 지금 우상호나 서른 같은 사람들한테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대준 씨 아들이 사과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따졌잖아요. 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 장혜찬 평론가가 우상호 비대위원장 뺨을 한 대 딱 때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건 뺨 때린 문제 정도가 아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네들이 왜 그랬는지 인정하고 유족들한테 사과를 했다라고 해도 이게 뭐 그냥 넘어가냐 마냐의 문제인데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뭐 어떻게 보면 정부 대 정부의 사과 정도라고 봐야 될 텐데 그걸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특히 반론을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른 의원은 정치를 하신 지 사반세기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발언이. 네, 그냥 나오는 대로 뱉고 들어가는 대로 씹는 이런. 서른 의원은 설화의 네. 화신이죠. 그리고 우상호 위원장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 논리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때 폈던 논리입니다. 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민주화냐. 인권이냐. 예, 그런 얘기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지금 물론 현재 우리나라가 독재 체제는 아니지만 그 논리를 본인이 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옛날에 이제 아들들이 막 아버지가 이렇게 좀 폭압적인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40, 50 되고 나니 그 모습이 돼 있는 예, 그런 형국입니다. 민주당에서 아직 그 유족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입장 표현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당시에 네.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걸 월북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서울 시민 세금 받아서 라디오 진행하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이걸 뭐 화장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이제 김어준 이제 나가라라고 글 써서 기사가 또 많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 뭐 일일이 다 찾기 힘들다면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김어준 이런 사람들은 유족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자숙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공개되지 않은 군사 정보나 여러 가지 기밀을 보면 당시에 월북이라고 단정한 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면서 계속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옹호가 결국은 유가족분들에 대한 또 배우자분이나 이 돌아가신 분 아들, 딸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월북자라는 규정이 얼마나 큰 멍해이고 얼마나 큰 십자가입니까?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그 아들은 육사 생도 꿈꾸다가 이 같은 정치 공세 때문에 그 꿈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멀쩡히 국회의원하고 라디오 진행자 계속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용납될 수 있다는 게. 그 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썼고 이번에도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도 네. 친필로 편지를 썼죠. 근데 그 아들이 육사를 준비를 했었군요. 네, 육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육사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월북자가 자기 아버지가 월북자다라는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으면 육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이제 그런 연좌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건 폐지됐죠. 다만 폐지됐나요? 얼마나 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한창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많은
혼란과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영향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근데 영향이 그게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뭐 배제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진 제도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입학은 할 수 있더라도 행여나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수군거림을 당한다거나. 그렇죠. 예, 네. 이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거죠. 무엇보다 이 아들 같은 경우도 그 고인의 형님이신 이래진 씨와 함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편지도 쓰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구명 활동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시나 어떤 꿈을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와 가족의 명예를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편지 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당신은 이 조선인민공화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라고 참 일침을 놓은 게 많은 국민들 가슴에 좀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드님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네. 좀 저희 언론들이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시험 준비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되시는 그리고 고인의 배우자 되시는 그 부인하고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네. 스피커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TV조선의 뉴스트라다무스입니다. 네네. 네, 오늘 어려우신데 이렇게 저희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장진영 변호사인데요. 네네. 저희가 3명이 진행을 하는데 좀 돌아가면서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남편 되시는 고 이대준 씨 사건이 지금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을 다시 좀 끄집어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유족분들도 다시 이것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전화 연결 전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 서른 의원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게 2차 가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정은 어떠신가요? 뭐 상처를 받고 있는 가족이 있으니까 2차 네. 가해가 맞고요. 네. 뭐 우상호 의원의 민생 관련된 그런 발언들, 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국민이 있어야 민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 생명과 그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 나몰라라 하고 민생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네. 뭐 색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예. 국가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시신까지 불에 태워진 피해자가 있고 또 그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이 이런 만행이 이제 저질러지는 동안에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어떻게 색깔론인지, 그럼 저는 무슨 색깔인지 이렇게 묻고 싶죠.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장예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실 경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모시면서 유족분들 만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이제 지난 여름에 광화문 이마빌딩도 형님이 오셨고요. 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소 취하를 정부에서 하면서 일정 부분 진실이 공개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네.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2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족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을 많이 하는 뭐 민주당 정치인이나 방송인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은 혹시 있으신 건가요? 솔직히 뭐 그렇게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세금 주는 것도 솔직히 아깝고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사과는 받고 싶지 않고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들의 가족들이 아픔을 안다면 그렇게 지금 2차 가해를 부순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인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는 뭐 언론에서 다시 맞다 안 맞다로 해서 여당에서 지금 막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지금도. 네. 네네. 인생 평론가. 네. 저는 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저는 김수민 평론가입니다. 네.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월북이라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를 하기 전에 네.
네. 정부에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뭐 그 근거를 좀 얘기를 해준다거나 또 이렇게 발표가 나갈 수 있다라고 알려준다거나 좀 사전에 그런 어떤 접촉이라든지 논의, 의논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실종했다는 거를 저희가 그 회사로부터 접하고요. 네. 바로 달려가서 남편이 수색하는 동안에 그냥 해양 경찰에서 실종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조사를 차 전화를 했던 것뿐이고 네. 그 후로 뭐 갑자기 뭐 사살되었다, 총살당했다, 시신이 뭐 훼손되었다, 월북을 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언론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일이 북한이 개입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국정원이나 정부나 국방부나 그 어떤 기관에서도 뭐 당신의 남편 이대준 씨가 일요일 사망했습니다. 통보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지금까지 16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수사 중이었잖아요. 그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서면으로조차 전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이건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나 그래서 뭐 그 이런 부분을 것들은요. 인권위에서도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거 중간에 한번 이런 걸 뭐 전달받은 적이 있냐고. 그래 없다고 했더니 인권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말씀하시나요? 네네네. 네. 아니, 사전 설명이나 이런 양해도 전혀 없고 사망했다는 사실이나 수사 과정 경과에 대한 것도 모두 다 언론으로 보고 아셨다는 건 입만 열면 인권하는 전 정부에서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니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네. 평소에 북한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또는 네. 북한하고 북한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집에 와서 뭐 좀 수색도 하고 네네. 이런 좀 자료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원래 북한하고 이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월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전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북한에서 발견되어서 그 첩보가 있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북한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월북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있었느냐가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네, 그렇죠. 그에 대해서 정황은 하나도 없거든요. 오로지 북한에서 발견되어서 첩보에 월북이라는 의미를 담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월북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 월북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무게는 엄청 크거든요. 가족들은 모든 걸 다 버려야 해요. 어떤 그 피해를 보신 건가요? 월북자다라는. 초창기 사고가 나고 언론에 나왔을 때 아들은 한 2주는 학교를 못 갔고요. 네. 그리고 뭐 직업 군인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일단 포기를 했었고 그 꿈을 포기하면서 아이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하면서 대학을 또 안 가게 되고 모두 다 손을 놓게 되고 그때 또 자퇴 얘기도 나왔었어요. 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자퇴를 하고 싶다 했는데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만류하셔가지고 무사히 졸업 마쳤지만 네. 지금 20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도 지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맨날 독서실에서 그런 것에 따른 건가. 예. 그리고 이제 월북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근무 중 실족에 의한 것이 인정되면 이제 순직 처리나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제도 보장 또 보상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설명도 그랬겠죠. 없었던 거고. 네. 오히려 지금 남편이 6월 15일 날 이제 네. 완전히 사망 신고가 되었어요. 음.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연금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거 전혀 신청할 수 없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고, 뭐 남편이 일단 그 국가에서 월북의 근거는 없다라고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뭐 일단 구명조끼를 입고 실종이 되었던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네. 결국 업무상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로서는 이제 순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의 단계가 남아 있고요. 네.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뵙기로 했어요. 네. 만나 뵙고 이제 상의를 하고 남편의 장례에 관해서도 상의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